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영원히 잊고 싶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트위터 스페이스의 기술 결함은 재앙 수준이었고 후보 자신을 어필하지도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대단히 유력하며 그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갈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채무 상한선 시한은 오늘까지 7일 남았지만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교착 중입니다. 민주당은 채무 상한선 구세주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를 쳐다본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투자가들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첫 단계 네거티브 워치를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흑인과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해 법 아래 공정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가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남자가 경관에게 거의 9분을 목 졸려 숨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15살에서 24살 사이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사망 원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2배에서 3배가 높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사진 찍었던 남자가 4년 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시간대별 탑 뉴스는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선 출마고, 그리고 이 같은 대선 출마와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예비선거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산티스 후보는 주요 후보로서는 처음 소셜미디어라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디산티스 후보는 언론인들과 인터뷰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유권자들하고도 따뜻하게 게롤롱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본인의 약점은 숨기고 그리고 이제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있고 또 실제로 요즘 트위터의 추세도 그러니까 그 같은 그 트위터의 오디오 그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보수적인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딱 그 승기를 좀 잡아보겠다. 승기를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본인보다 수십 %포인트 지지율에 있어서 공화당 사이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편안한 방식으로 아주 유연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디산티스는 처음에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말하자면 버퍼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3시라고 했지만 3시 20분까지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디산티스 말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접속한 사람은 뭐 한 30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게도 재앙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BBC 방송과 역시 같은 트위터 그 스페이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터뷰를 할 때 접속했던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그 300만 명의 대선 후보, 그것도 트럼프와 겨룬다고 초점을 많이 받는 디산티스가 후보 그 출마 선언을 하는데 30만 명 정도밖에 접속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하기 전에 이미 페이퍼상으로는 선거위원회에 후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라는 또 다른 공화당의 후보가 이 디산티스 후보를 매력 없는 트럼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책 같은 것이 트럼프와 같거나 어떤 부분은 더 좀 우측인데 트럼프는 어떤 색깔로라도 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전통적인 방법을 버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겠다 싶어서 선택했던 그
라이브 스트리밍 선거 출마 발표의 결과는 완전히 그 실패고 마침내 말할 수 있게 됐을 때는 뭐 본인이 늘 주장하는 미국을 다시 플로리다의 예로 보면은 플로리다처럼 만들자 하는 얘기죠. 보수로 다시 만들자 하는 뭐 낙태, 총기 등등 성소수자에 관한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누군가는 해고가 됐을 겁니다. 그 트위터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그 미디어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도 재앙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어제 론 디센티스라는 사람을 딱 그 부각을 시키려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대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을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루퍼트 머덕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를 가지고 모든 그 팍스 뉴스를 이끌어서 시청률 엄청 올렸던 것처럼 고전을 하고 있는 트위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나 이 론 디센티스 두 사람에게 다 실패였습니다. 발표된 비디오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마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그 Make Great Again이 아니라 아메리카 Make 그 플로리다처럼 하는 그 플로리다가 전국의 모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팍스에 또 인터뷰 출연을 했지만 하나도 어려운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론 디산티스는 어제로서 그제보다 훨씬 트럼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44살 이탈리아계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전부 이탈리아계고요. 어머니가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무슨 시청률 조사를 하는 그런 그 회사에 박스를 그 설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주 유복하거나 그런 가정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해서 예일 학부를 다녔고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서 2년째의 해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뒤로는 뭐 연방 하원의원 3번 무난히 했고 플로리다 주지사 2번은 아주 플로리다주에서는 인기 있게 하고는 있는데 정책은 모두 극우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사람의 그 무기가 디산티스의 와이프입니다. 케이시 디산티스. 원래 그 리포터 출신인데 아주 그 스타일이 좋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텔레제닉 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그 남편의 정책을 자문하는 넘버 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막 패션 모델처럼 그렇게 옷을 입는데 제클린 케네디나 아니면 그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옷을 입으면서 이러한 그 병기가 있는데 과연 다 쓰여질 수 있는가? 이젠 too late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 의회 그 마지막에 주지사가 디산티스 주지사를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대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 있었을 때 선거에 출마합니다 하면서 그걸 확 올려놓질 못하고 이렇게 6개월씩이나 질질 끌었는가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주지사 자리는 두 가지 떡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이 디산티스가 의원들이 플로리다 주 의원들이 본인의 말을 잘 들으니까 어쨌든 주지사 자리를 지키면서 대선에 되고 그러기를 또 플로리다 주의 의원들도 바랬고요. 그래야 본인들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워싱턴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다른 트럼프가 졌던 많은 그 선거를 후원했었던 후보들이 지고 나서 그때 트럼프의 지지도는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내려가고 디센티스가 트럼프와 비슷하거나 공화당 내에서 더 높았는데 그때에 왜 차고 나오지 못했는가가 엊그제 통과시킨 내가 주지사 자리도 갖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그걸 통과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그게 패착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초반의 기회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뭔가를 회복을 한 거죠. 낮았던 그 지지율을 디산티스가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회복을 해서 오늘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밤까지도 저녁까지도 제가 이 기사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코노미스트도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예비 선거뿐만이 아니라 본선거까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그 이유를 쭉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문장은 예비 선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입니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요한 주에서의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본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윙 스테이트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주에서의 예비선거 결과를 알기 위한 유권자의 마음을 지금 파악을 하려면 그 여론조사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많이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우선 맨 아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3분의 1로 봅니다. 2020년도 본인도 지고 많은 사람들도 진 그 선거 이후에 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난 정치는 안 봐. 지긋지긋해. 신물이나 하면서 뉴스를 멀리 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라면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거에서 본인도 지고 다른 사람도 지고 그리고 2년 뒤에 선거에서도 다른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 거의 다 지고만 중요한 선거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현재로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3분의 1은 된다고요? 설명을 하는데요. 2018년과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의사당 사건이 있었고 경관도 그 사건으로 숨졌고 4명은 자살까지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성폭행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도 공화당은 그를 후보로 할 것인가? 뉴스에 그동안 멀어졌던 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지적을 하면서 yes 아니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2016년과 2020년은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3년은 더 이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에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접수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의 반 이상이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배너 아래. 마찬가지잖아요. 한인 의원도 미셸 스틸 의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트럼프 배너 아래 처음으로 하원 의원이 된 사람들은 트럼프와 손잡기를 거부했었던 과거의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정말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의 대통령일 수가 있어? 하고 거부했었던 사람은 모든 그런 공화당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은 이미 은퇴했거나 트럼프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 10명의 하원 의원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5분의 1이 남아있고 5분의 4가 죽었습니다. 그 5분의 4 안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공화당의 당시 하원 서열 3위였던 리스 체니 하원 의원도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자체도 얘기를 합니다. 2016년이나 2020년 대선 캠페인을 할 때보다 지금이 사정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니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전체적으로는 디산티스보다 33% 정도 앞서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정치인 사이에서의 지지도. 디산티스는 플로리다주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전국적인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디산티스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 같은 결과는 일반 사람들 투표 한 표 한 표를 쥐고 있는 유권자의 청사진과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도 대안을 원하는
공화당 유권자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반 정도는요. 공화당 가운데서 이 트럼프와 디산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합치면은 한 85% 정도 나온다는 게 CNN 방송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뭐 한 50% 조금 넘고, 그러면 약 50% 정도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뜻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기부자들이 며칠 전에 후보 출마 선언을 한 그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 의원이나 이렇게 론 디센티스, 어제도 뭐 플로리다주에 아주 뭐 비싼 호텔에서 하던데요. 이런 후보들에게 지지를 하지만 그 기부자들이 큰 그림으로는 공화당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공화당의 여러 가지 세금 정책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는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하면서 대안을 찾아서 팀 스캇이나 아니면 디산티스에게 큰 돈을 기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기부할 때 항상 조건이 있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본인들이 그 이제 후보를 사퇴하는 것, 이건 한 사람, 트럼프 대 다른 한 사람으로 묶어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그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버니 샌더스가 되면은 공화당에게 질 것 같으니까 민주당의 큰 손들이 전부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것과 똑같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트럼프 대 한 사람만 하라, 이런 조건으로 큰손 기부들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치 않죠. 그걸 많으면 많을수록 트럼프 대 다른 사람들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데 이 같은 큰 손들의 기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트럼프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예비선거 그 캘린더와 트럼프의 법적 문제, 이게 악몽일 수 있다고는 뭐 지적을 합니다. 슈퍼 튜스데이 직후에 맨하탄에서 사업하면서 막 기록을 위조하고 하는 것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슈퍼 튜스데이면 12개 주 정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예비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트럼프가 유죄다 무죄다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형사법 위반 뭐 이런 등등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악행에 면역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저런 정도 나와도 별로 뭐 트럼프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트럼프를 포기할 것인가,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Mayb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maybe지 may not이 지금까지 보여진 겁니다. 올해 초에 성학대 평결이 나왔을 때도 전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 나쁜 영향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상대방은 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을 잘 조종하는 것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능숙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은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캠페인은 나는 마녀 사냥 당하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그 말들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 2024년 11월 달에는 결국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 본선에 선거 결과 차이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선거인단은 지금 공화당에 조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구조는 공화당에게 조금 유리하게 돼 있어요. 로컬 선거나 전국적인 선거나. 그리고 만일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3당 후보까지 나와서 민주당 표를 깎아먹으면 이건 3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지고 해서 마지막에 소제목을 이 이코노미스트가
무엇이라고 붙였는가? 프리마도널드라고 마지막 그 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면요. 만약에 그리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미국이 트럼프를 갖게 된다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서구 사회를 분열시키고 푸틴을 즐겁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이길 때만 선거가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 의사당 폭동 사건들 폭도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면서 사면하겠다는 사람, 바이든을 괴롭히기 위해서 국가를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가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수많은 형사, 민사, 법 위반을 해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 게다가 가장 좀 치졸한 범죄인 성폭행, 그 범행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오늘 현재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또 보수주의를 생각하고 예절, 존엄성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드산티스 후보나 아니면 다른 그 공화당의 후보들이 위의 이코노미스트 자신들이 지적했었던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누군가가 트럼프를 이기기를 희망을 해야지 될 것이다. 공화당은 이코노미스트의 오는 기사입니다. 잠시 뒤에 당연히 지금 뭐 채무불이행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고요. 채무불이행도 오늘은 조금 뭐 새로운 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중간중간도 미국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옆에서 다 보좌진들이 해주는 거지만요. 잠시 뒤에 오늘의 미국 전해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안 나오면 파일럿 1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밖에서 방송 들으시면 좀 봐주시고요. 제가 파일럿 2로 한번 해볼까요? 파일럿 2 나와주세요. 땅. 파일럿 2는 이쪽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채무상한선이요. 6월 1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고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부터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 맥카티의 입장과 바이든의 입장과 제3자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 투수가 등장할 수 있는가 또 투자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투자가들이 결국은 다 뭐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기도 하잖아요. 401k 은퇴연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한마디로 지출을 줄이자 하는 얘기고 그럼 백악관은 지출을 줄이되 세금도 좀 늘려야지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적자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맥카티 하원 의장은 이거 지금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문제다. 지난해보다 돈을 덜 써야지 된다. 백악관은 덜 쓰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디서 다른 곳으로서도 좀 수입을 가져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가 지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보다는 백악관이 조금 낙관적으로 밖에 외부에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채무상한선 협상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디스의 최고 경영인 그 마크 잔디 씨는 하원 의장이 하는 말도 맞고 백악관이 하는 말도 맞다. 뭐 말이 맞다기보다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출도 삭감해야지 되고 이건 미국인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도 좀 늘려야 된다. 왜 원하지도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부자의 세금을 계속 그렇게 깎아주는 채로 내버려두면은 이게 미국의 재정 상태에 나쁘다. 그리고 채무 상한선이 인상되지 않으면 모두 다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뭐 융자받기 어렵고 401k 엉망진창되고 뭐 정부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 못 받고 나중에 받겠지만 실업률이 엄청 오르고 해서 결국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쳐다본다 하는 얘기가 오늘 더 힐이 보도를 했습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협상하지 말라는 그 프리덤 코커스로부터의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협상이라도 하면은 본인이 하원 의장이라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본인의 하원 의장 자리를 지킬 것인가 채무 상한선 협상할 것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그 많은 여러 전문가들 뭐 정치계 인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원 의장이 이걸 백악관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상원이 구할 수 있는가? 합리적인 공화당과 미치 매코넬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원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 공화당 그 상원 대표가 개입을 해서라도 이걸 해결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 공화당은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도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채무불이행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좀 긴장을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미치 매코넬이 어제도 했고요.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인 필립 월락 씨가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말합니다. 지금은 미치 매코넬이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지만 새로운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 케빈 맥카티가 새 하원 의장이 하도록 월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거 정말로 채무 불이행이 될 정도가 되면은 미치 매코넬도 입장을 바꿀 수가 있다. 물론 힘든 일이죠. 기본적으로 월권을 해야지 되고 월권을 해서 뭔가를 협상을 해놓으면 그걸 본인들의 하원 의장 보스는 보스인데 본인들이 보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상원에서 본인들의 보스가 하려는 것도 반대했는데 상원의 보스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은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를 해주겠는가? 이럴 때 물론 하원 의장이 힘이 있으면 그 투표를 확보를 하겠죠. 그런데 투표를 확보할 만한 힘이 지금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면 또 상원의 공화당 대표가 개입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가 그 구멍이 있는가 봅니다. 해서 민주당은 맥코넬이 해주기를 바라고 프리덤 코커스는 그거는 완전히 케빈 맥카티를 비난하기 위해서 협상 능력도 없고 그 백악관과 그리고 본인의 당의 의원들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요. 제가 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제일 처음에 NPR 방송이 그 점을 먼저 다른 매체보다 주목을 했다기보다 상기시켜줬습니다. 존 베이너라는 하원 의장이 공화당 버락 오바마라는 민주당 대통령과 합의를 했는데 프리덤 코커스가 그거 싫다고 하니까 깨져버렸어요. 난 못 해먹겠다 하고 나중에 하원 의장 자리 버렸고 미치 매코넬이 딱 들어가서 이걸 이뤄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다시 미치 매코넬을 과거에도 그런 일을 했었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합의할 것이다. 상원이고 하원이고 다 통과가 될 것이고 채무 불이행은 없다. 이게 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 하도 수십 년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원의 표를 얻어낼 것인지 뭐 모르죠. 다들 거래가 있으니까 하원 의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해주지 못하는 것을 공화당 상원 의장이 공화당 하원 의장 어떤 지역구에 해줄 수 있는 일도 있겠죠. 우리가 정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그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쓴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카드가 지금 미치 매코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마지막에는 하원 의장이 영 못 해내면 기댈 수 있는 게 있다. 지금 그 상태는 이 상태고요. 투자가들과 전문가들은 정말 all about debt ceiling입니다. 지금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겁나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겁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주식 인덱스 어제 모두 내려갔고요. 오늘은 어떤가요? 어제는 아무튼 3대 주식 전부 그 내려간 채로 마감을 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오늘도 역시 내려가네요. 다우지수도 120포인트 나스닥은 올라가네요. 어제 많이 내려가서 214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S&P 500도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그 본사가 있는 웨스턴 에셋
회사요. 자산이 한 뭐 4천억 달러 되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이 회사의 마크 린드브롬 씨가 너무너무 손님들이 걱정한다. 채무 상한선이 인상되지 않을까봐. 완전히 뭐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정치적이다. 양쪽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월 1일까지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예요.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될 거야. 설마 그걸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다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채무불이행으로 가겠어. 서로 양보해서 뭐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양보를 하든가 전에도 오바마가 더 많이 양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양보를 할 만큼 하는 데까지라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도 또 민주당을 쳐다봐야지 되니까. 그래서 지난 2달 동안은 되겠지 하고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막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고 나면은 벌써 그 단기 미국 채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막 페이먼트 요구받고 등등. 그리고 협상이 돼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를 협상하면서 조율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협상의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그 지출을 줄였을 때 어떤 영향이 올까 막 걱정하면서 오히려 협상 타결되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갔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 번. 이것까지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참고를 잊고 계셨다면 참고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세계 그 신용평가 큰 회사죠. 피치가 어제 미국을 마이너스 스텝으로 했습니다. 네거티브 쪽으로. 네거티브 쪽으로 했다는 게 마이너스로 이미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신호의 첫 단계인 경고라고 할까요? 네거티브 워치를 발동을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미국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계속 드라마 또 쇼 드라마를 이어갈 것 같은 그런 이슈고요. 잠시 뒤에는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아무튼 스트레스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저도 전해드리면서 좀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이 피치가 지적을 한 것도 미국을 네거티브 워치로 한 것도 미국의 정치가 너무 당파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가 심각하게 당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찰스 스왑의 그 재정 매니저인 랍 윌리엄스가 참 보고 있지 않니 스트레스네. 정치 극장이야, 쇼야, 어글리 타임이야. 그런데 뭐 원래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이분은 아마 될 것이다 협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과 브라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아계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법 아래에서 좀 공정하게 정의가 실현돼야지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경찰 개혁안을 마련을 해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한 9분 정도 무릎으로 딱 누르고 목졸림을 당한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5월 25일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일이 이 비디오로 다 우리가 본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말할 때 보니까 오랜 동안 그 흑인 커뮤니티나 다른 소수인종 커뮤니티가 겪고 알아왔던 일이 드러난 것이다. 과거에는 비디오로 누가 옆에 길 가던 사람이 바이스탠더가 찍거나 해서 올리고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하면서 막 숨을 쉴 수 없다. 엄마 그 덩치 큰 남자가 그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바로 한 해 전인 2014년도에도 무슨 가드너든가요? 하는 이름의 뉴욕에서도 에릭 가드너 맞네요. 마지막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 I can't breathe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나중에는 백인 Lives Matter 또 Asian American Lives Matter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뭐 폭동이 있는 시위도 있었고 해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한국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대통령은 행정명령 나는 그 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관이 뭐 목 조르기를 금지한다던가 조지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기도 없었으니까요. 동맥을 뭐 조르기를 한다던가 또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법 집행이 미국에서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때의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 대 백인 아닌 모든 사람 또 경관의 어떤 잘못된 그 직무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 전국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본인은 서명을 했는데 의회가 이런 그 정의 있는 경찰 개혁법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본인이 이제 그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같은 것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그런 그 개혁이 힘드니까는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백인 경관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졸랐던 데릭 쇼빈도 그렇고 유죄 판결 받았고 또 다른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막지 않았던 그 경관들도 3명 가운데 1명은 선고를 기다리고 나머지 2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과실치사 방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쇼빈보다는 좀 그 짧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어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 이렇게 촛불을 많이 켜놓고요.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1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뭐 추도하는 메시지도 발표를 하고 나서 역시 총기 개혁 법안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즉시 서명하겠습니다. 하고 호소를 했지만 둘 다 하원이 공화당이 그 다수당인 이상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리에 책상에 딱 앉아서 발을 책상 위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사진 찍고 셀피 찍고 해서 그걸 소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올렸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해서 수사하기가 쉬웠겠죠. 바로 그 남자가 4년 반 징역형을 어제 선고받았습니다. 알칸소 사람이고요. 리처드 비고 바넷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수감 생활 끝내고 나서도 뭐 한 36개월 정도는 슈퍼바이징 받아야지 되고 $2,000 벌금도 내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월 달에 이것도 전부 배심원 그 판결입니다. 정부 재산 절도, 시민 불복종, 뭐 경찰 공무집행 방해, 살상무기 소지 등등이거든요. 2021년도 1월 달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2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체포가 됐고 뭐 많은 사람들이 유죄로 그 판결 받았고 등등 뭐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폭동이냐 뭐 아주 한가하게 관광을 하고 있던데 제일 영향력이 많은 터커 칼슨 같은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인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졸로 보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법 시스템과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까지도 배심원 판결 자체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판사나 배심원들이 바보기 때문에 수백 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유죄가 아니라 유유자적하게 관광하고 있던데 라고 판결 내리지 않고 미국이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 뷰티풀 데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백악관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전망 예측입니다. 현재. 그러나 정치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움직임의 그 틈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미국은 중국의 해킹 그룹이 괌에 있는 미국 군사시설
기관 시설을 해킹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미국을 그럴 수 있으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괌의 미군 그 시설은 아시아 태평양 분쟁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클렘린궁에 막 불이 일어나고 드론이 들어가고 했었던 것이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비밀 부대가 한 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펜타닐 사태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특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도 막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늘 그 가디언이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5명에 1명의 젊은이가 사망하면은 펜타닐 과다 복용이라는 얘기입니다. 15살에서 24살 사이. 이 수치가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것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컨설팅 그룹 캘리포니아 헬스 팔러시라는 그런 그룹에서 스트래티지스라는 그런 그룹에서 한 거고요. 2017년부터 이게 그 오피오이드 인조 만드는 쉽게 만드는 오피오이드잖아요. 진통제 성분의 이 펜타닐이라는 게 헤로인보다 50배 내지 100배 강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27% 늘어났답니다.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아무리 게빈 뉴섬 주지사가 뭐 그 펜타닐을 과다 복용을 했었을 때 그거를 희석시키는 약인 넬럭손을 더 많이 배포하라 하면서 1억 7,200만 달러를 추가로 책정을 하고 했어도 그것보다 더 있어야지 된다. 그것 갖고 어림도 없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10시간마다 1명이 과다 복용으로 지금 사망을 하고 있고요. 해서 최근에 시정부가 여러 그 아웃리치 센터 같은 것을 닫은 뒤에 더 그렇답니다. 아웃리치 센터를 기가 막혀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왜냐하면 의료진이 감독하면서 뭐 펜타닐 복용 같은 것을 하도록 중독자들에게. 근데 그거를 없애니까 더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그 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회의가 진행이 돼도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티나 터너가 어제 83살로 뭐 여러 병이 있었으니까 신장, 심장 뭐 등등 암 사망을 했는데 그 과거의 티나 터너는 요즘에 아주 잘 계산되고 막 섹시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가수와 다른 것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움이 있었잖아요. 락앤롤 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락앤소울 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정치인과 음악인 모두 추도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